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 심사를 받고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방조 혐의를 포함해서 총 6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하나씩 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죠. 네. 계엄 선포 당일날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계엄의 법적 요건을 갖춰주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내란의 방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하고 공용 문서 손상은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지시입니다. 이 계엄 포고문 등의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예. 그 부분을 다시 작성하게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한 폐기를? 혐의죠. 네. 그리고 계엄 문건을 12월 3일 날 받지 않았느냐, 받지 않았다, 본 적 없다.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알게 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위증임이 확인이 됐죠. 그게 이제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고 이상민 전 장관과 그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범죄 혐의 사실 6개 중에 사실관계로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확인이 됐고 예. 또 위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인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는 아마 오늘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특검이 수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지금 이 특검이 적시한 6개 혐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6개 혐의가 행위 자체는 이제 3개의 행위이죠. 네. 그런데 내란 수괴 방조 혐의가 가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혐의라고 보고요. 네네. 그것이 소명된다 그러면 이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나머지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 이 사후에 제작성했다는 부분,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명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랬다가 국무총리와 이제 국방부 장관 명의로 한 줄짜리가 작성이 되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설령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네네. 구속을 할 만한 죄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폐기 지시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뭔가를 없애기 위해 했다라기보다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원래 만들지 말았어야 될 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 반성적 고려해서 없애라 했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기록물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설령 소명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 구속을 결정할 만한 범죄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란 수괴 방조 혐의인데 예. 내란 수괴 방조라는 것은 계엄에 본인이 협조했다 하더라도 계엄하는 목적이나 계엄의 내용이 사실 이제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못하게 한다는 점에 이르렀다는 거. 그다음에 그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명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내란 수괴 방조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란죄 자체는 거기에 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구성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내란 수괴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죄가 있고, 그리고 부하 수행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조 행위를 별도의 구성 요건으로 다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조 행위를 각자 형법 총칙에 있는 방조 행위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갖고 내란 수괴 방조 혐의를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란 수괴 방조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라는 정도로 영장 기각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라고 네. 봅니다. 예. 이미 거의 동일한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혐의 사실 자체도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단전단수 지시라는 실행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혐의 사실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이 방조죄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수행이라는 별도의 내란 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했다는 건 그만큼 이 비상계엄 내란에 이 관여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본 것이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이 특검의 영장 신청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위증 관련해서는 이미 위증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도 다른 뭐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비해서 가벼워 보이는 거지 허위 공문서 작성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라는 지금 특검이 얘기한 바와 같이 헌법상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해소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오히려 방조하고 관여해서 실제 내란의 완결성을 기하는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명백하기 때문에 뭐 소명 정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고요. 중요한 건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모든 걸 부인해 왔고요. 부인하는 내용도 이 위증죄의 위험이 안고서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CCTV를 통해서 위증임이 확인이 됐죠. 계엄 문건을 받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상민 전 장관과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CCTV에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정황상 관련돼서 비상계엄 실행행위와 관련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 등과 관련돼서 각 부처 장관이에게 대통령이 부여한 이 계엄 실행 관련된 내용도 협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이 시인하는 입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도주 우려까지 같이 특검을 사유로 기재했죠. 물론 전직 국무총리이고 신원이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중대 사안이고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도망 우려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 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총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명할 사유는 있어요.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계엄 문건은 도대체 뭐냐? 이게 포고령이냐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문이냐? 선포문은 특별한 문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래서 선포한다라는 하나의 그냥 몇 줄 적힌 문건이에요. 이걸 본 거를 계엄 문건이라고 난 그래서 포고령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나는 계엄 문건을 못 봤다고 그랬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과연 어느 정도로 판사한테 소명이 되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내란 수괴 방조의 형이 방조라는 단어가 붙어서 적을 줄 알지만 실제 사형에 대해서 방조형은 20에서 50년 사이의 법정형이에요. 근데 무기에 대한 그 방조는 10에서 50년 사이의 징역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걸 반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부의장이니까요. 열어서 반대할 줄 알고 열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심의 의결된 내용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선포를 행위를 했다. 이것만 갖고 이거를 당신이 절차적 정당성을 해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방조로 의결한다. 그러면 상당히 나머지 만약 국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당신은 최고의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왜 계엄을 못 막았어? 설령 막았다 하더라도 왜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 방조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확정되기 때문에 네네. 실제 법원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뭐 예를 들면 이제 포고령이라든지 선포문이라든지 내가 이제 포고령을 못 봤기 때문에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주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통하기 어려운 변명이죠. 계엄 문건이라고 포괄해서 그 문건이 포고문인지 선포문인지. 아니면 예 네. 그것의 성격과 관계없이 당일의 행위 자체 CCTV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실제 계엄의 상황을 인지했고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국무회의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말이 허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 요건, 계엄의 법적 요건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로 나선 겁니다. 만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예.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실제 통과되거나 뭐 국회에서 곧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무총리의 그 행위는
이 계엄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무슨 문건이냐의 문제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달리 그 판단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정도, 그런 정도의 변명을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 그게 위원장, 사실은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가 국무회의를 하는 이유는 필수 절차긴 한데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국법상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판례에 있는 겁니다. 다만 탄핵 사유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렇다면 만약에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협조했다고 해서 계엄의 필수적 요건을 완결성 있게 절차적 타당성을 기한 것이냐?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계엄의 가장 큰 요건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예요. 근데 실체적 요건은 그 누구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계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인 사후적인 평가를 갖고 그 당시에 당신이 왜 이걸 협조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절차적인 어떤 완결성이 주어진 거다. 따라서 당신은 방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사후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했는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만약에 한 발언이 밝혀졌다면 문제가 있죠. 발언을 보니까 이 계엄을 해야 된다. 당신들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계엄 방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반대하는 정도의 의견이 나누고 나서 실제 계엄 그 국무회에 참석한 11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집 통보를 했다. 이것만 갖고 만약에 방조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대단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한 전 총리까지 구속이 된다면 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반대로 좀 기각이 된다면 이 특검이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비판을 좀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확인되고 또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행위는 사실상 내란 방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아직 수사 대상에 직접 소환되지 않은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비상입법 기구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국회에 예산을 없애라는 이 계엄 실행 문건의 내용은 실제 굉장히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지시가 들어간 거고 실제 그거를 실행하러 옮겼다고 하면 최상목 부총리 또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가담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했다는 점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덕수 이 전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국무위원들은 본인의 행위 정도에 따라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국무위원별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당일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체가 내란의 방조 행위에 가담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한 전 되게 총리의 무리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위험한 해석인 것이 가가지고 국무회의 소집해서 갔더니 사전에 어떤 안건입니다라고 통보받은 바 없이 갔어요. 갔는데 계엄 관련된 것들을 논의를 해요. 근데 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외교적 문제도 되고 경제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칠 겁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부설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방조입니까? 저는 이거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 인민재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는 집단범죄라서 각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법정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실관계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방조 적용해서 다 처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돼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희 의견에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뭐 무한정한 확정을 막는 법원의 역할도 이번에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저희 뉴스 시간에도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이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권 의원은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진술 증거 말고 물증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돈 사건 관련해서는 네. 일단 공여자의 진술이 있으면 일단 수사는 시작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것 관련된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 탄핵에 대해서 또 다른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특검의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권 의원의 만약에 여러 가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공여자의 진술 등 또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것인데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은 진술만 있는 경우에 옛날에 김민석 현 총리가 한 말이 있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하셨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자, 그런 시각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는 특검이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그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크게 보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자기는 받지 않았다. 네네. 통일 관계자로부터 그 누구로부터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일단은 그 진술을 믿어줘야죠. 그리고 나서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증거에 의해서 그 사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여자의 진술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언론에서 확인한 증거, 직접 물증도 여러 개가 있죠. 윤영우 전 본부장의 2022년 1월 5일 당일자 메모 큰 거 한 장 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큰 거 한 장이라고 쓴 게 1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그 전후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성동 의원님과 만난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황적 진술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조금 전 보도인 것 같은데 네네. 당이 2020년 1월 5일 이 만남 직전에 현금 1억 원이 담긴 상자로 보이는 사진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받았다는 진술만 지금 없고 권성도 의원의 부인만 있을 뿐이지 관련된 물증, 정황 증거 이런 부분들 전체로 볼 때 또 특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증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증거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에. 그만큼 다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오늘 들어가면서 당당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특검이 오늘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들어갈 때는 당당했지만 과연 나올 때 당당할 수 있을지 오늘 수사 결과 이후에 권성동 의원의 한번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제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보면 물론 정치적인 지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유동규 씨가 분명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금액도 상당히 컸어요. 8억 7천만 원인가요? 그중에 인정된 건 6억 정도지만 그때도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거 이게 모함이다 이런 취지로 변소를 했거든요. 자, 그런 시각을 일부만 반영하더라도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권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서 신도들을 대거 입당했다라는 이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질신문 계획은 없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당과 관련돼서 종교단체가 만약에 입당을 주선하거나 입당을 권유한 부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정당법에 이게 위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고 그러면 강제로 입당시켜야 돼요. 그럴 경우에만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 강제로 입당시켰다는 뭔가 진술이 있거나 정황이 있거나 그리고 나서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입당을 주선했다 이 정도만 갖고 이 구성 요건에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는 거기에 관련된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이어간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실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검에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500만 당원과 명부 대지를 하자. 이런 주장할 때도 실제 거긴 정당법 위반으로 돼 있는데 그 정당법 위반이라는 게 강제 입당 금지예요. 근데 강제 입당했다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A, B, C라는 사람이 나는 입당을 한 적이 없는데 입당이 됐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진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저는 아직까지 있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특정 구성 요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뿐이 저희가 또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수사다. 이렇게뿐이 저희가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이제 증거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강제 입당인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 입당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고 있으면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도 500만 당원 전체 명부를 무작위로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지금 협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당법 24조에 의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당원 명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사실 그런 입당의 정황은 분명하고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주요 핵심 인사들 간의 계속적인 교류 행위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그 시점 기준에서 당원이 이 증가되는 어떤 추이 이런 걸 볼 때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 건 분명해 보이고 통일교 내부에 관련된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당원 명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아무 혐의 없이 무분별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특검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 명단이 확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지 여부를 특검이 확인하도록 하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 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한가 아닌 입당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적극 협조함으로써 혐의 사실이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밝히려면 협조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부득불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혐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 그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건 정치권에서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예컨대 민주당의 뭐 시민단체에서 단체로 입당을 했다. 그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 단체 입당을 했는데 이것이 강제 입당인지를 하나하나 다 전화해 보겠다. 나 이거 다 들여다보겠다. 민주당 당원 명부 주세요. 나 한 200명하고 대질 해볼 테니까 이러면 주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명부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단이 만약에 외부로 밝혀지잖아요. 저 사람은 민주당 당원이네. 저 사람 국민의힘의 당원이네. 이게 만약에 외부로 노출되게 되면 이 부분은 정당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보면 강제 열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요. 강제 열람하게 하면 처벌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취지를 다 고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뚜렷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나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죠라고 고발해가지고 그 고발했으면 그거 당연히 살펴봐야죠.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당 명부를 다 뒤져본 적은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정치권도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재반론 듣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당법 아까 말씀드린 24조 법원 영장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하되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다면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압수수색돼서 드러날 경우에 발생될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